어, 안녕하세요. 유대치입니다. 자, 오늘 또 함석환 선생님의 글을 읽을 겁니다. 함께 읽을 겁니다. 어, 지난주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어, 추석 연휴엔 여러분들도 뭐 각자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주에 지난주 쉰 것을 보강할까 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도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어,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 어, 함석근 선생님의 글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전, 옛글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혁명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옛글을 읽는 것은 옛날에 과거의 조상들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혁명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현재를 삽니다. 현재를 사는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그리고 삼위일체론에서 그 다음에 신국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우리 머금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표현하는데 물론 뭐 신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사람 안에 사람이 인간의 사람이 신의 모상이니까 그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많은 것들, 그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들이 자기 지금 현재 나이의 주관을 결정합니다. 그죠?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시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화적으로 힘들고 막 그러던 시기에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은 대학 교육도 받고 아니면은 뭐 서구에서 석박사 학위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온 분이 갖고 있는 주관 속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 뭔가 계몽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웠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계몽해 줘야 되는 것들처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분들을 보면 계몽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 들어보면 저도 이제 종종 그런 교수들이 있죠. 제가 이제 학부 다니던 시절 뭐 그럴 때 보면 종종 그런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이미 틀렸다라고 이미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배우고 자신이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것들을 마치 유일한 정답이듯이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경험들의 그 응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 만약에 어떤 종교 철학이 많은 영향을 줬다면 불교 철학의 영향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철학사에 따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그 경험들이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이미 그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집이거든요. 아집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아집 속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미 그때부터 그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은 우리 요즘 이제 이야기로 꼰대. 그러니까 자기 말만 정답이고 남에게 항상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옛날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 고전 옛 지식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것도 다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옛 글을 그래 읽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옛 기억들도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 그것들 속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답만을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 요즘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철학의 그 대표적인 입장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과거, 요즘은 이제 철학 수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이제에서는 철학이 마치 옛날부터 철학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어 왔던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 틀린 말입니다. 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의 철학이라는 말은 학문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그 지금으로 쓰면 스켄시아, 슈엔시아, 이제 그러니까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스켄시아가 될 것이고, 뭐 교회 라틴어 발음으로 치면 슈엔시아가 될 것인데, 사이언스, 그죠? 그러니까 필로소피아는 사이언스와 거의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만 해도 지금의 뉴턴은 다 물리학자라고 그러지만 뉴턴은 자기가 하는 철학을 그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학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집을 보면 그건 생물학도 있고 기상학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철학이라는 것이 곧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서를 연구해도 종종 우리가 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런 학문, 뭐 어떤 사회복지학을 해도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 그 자체였던 시절이 상당히 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은 학문 그 자체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역사라고 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고 철학은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어진 것은 오래지 않고 또다시 현대 21세기의 철학은 그러한 것들, 이제 근대에 만들어졌던 철학관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거의 신생학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양의 중세처럼 철학이 신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을 위한 예비학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못된 것은 철학이 무슨 암기 과목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철학 교육 하자 하면은 뭐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뭐 배우고 이렇게 해서 뭐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철학이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의 시대에 있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공자도 시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자신의 제자와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 혹은 자기 질문하는 사람, 이들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철학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철학이라는 것은 매 순간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지혜였습니다. 과거형 지혜라고 머물러 있어서 옛날 어떤 철학자가 뭐를 지혜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암기한 것이 아니고,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소유학파, 걸어다니는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제자와 대화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역동적인 철학,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는 속에서 지금 그 순간 삶의 지혜를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역동적인 철학이 아니라, 뭐 앉아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뭐 과거, 현재,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거 배우고 뭐 체계적으로 질서를 하고 무슨 뭐,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뭔가 철학이 그건 뭐냐, 암기하기 편하고 요약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래 보면 뭐 서양이 토론 중심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한 학자가 진지하게 고민한 것을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자기 삶 속에서 고민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철학자의 철학을 이해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것. 예. 그것도 없이 그냥 듣고 질문하라고 그러면 다 말도 안 되는 질문해가지고 그 토론도 안 되고 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가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요즘 들어서 정말 어, 한국에서는 그런데 왜 철학과가 안 되냐 하면 철학이 요약 정리하고 뭐 옛날 사람 철학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철학인 줄 알고 그것만이 철학입니다. 그거는 철학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지혜를 위한 어떤 보조적 수단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철학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재미가 없는 거죠. 옛날 사람 이야기, 지금 말로서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지금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에 뇌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대부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이야기만 봐도 지금 뇌에 대한 다소 어려운 철학적 논의들을 보면 정말 생생하게 지금 뇌에 대한 현대 과학의 발달의 그 성과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면 뇌에 대한 이야기만 봐도 마치 어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시 부족 사회의 인간 정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과 별로 차이 없는 수준의 그 인간 정신, 인간 존재 이해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아있는 철학은 역동적으로 현대 과학의 발달과도 손을 잡고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 어떤 철학인데, 지금 철학은 그러지도 못하고 옛날 글을 그냥 뭐 읽고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도움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고, 거의 그러한 철학자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기 고민이 있는 그 철학자들이 고전을 읽으면 그 고전을 지금 이 순간, 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지혜를 위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들을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대의 지금 이 순간 고민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가겠다. 그건 고전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고전학. 근데 철학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국 철학의 시점은 항상 현재에 돼야 됩니다. 철학의 시점. 그리고 이 현재는 미래를 향한 현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1초 뒤에도 우리는 미래죠. 그 미래를 향한 현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부단히 새롭게 그 부수어 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고정지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린 이러한 존재야라고 고정지어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혁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집의 철학입니다. 그런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새로움을 향해 가지고 나의 사적인 곳에서 모두를 위한 공적인 영역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공적 영역이라고 하니까 또 이런 무슨 뭐 정치적 이야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홀로 있음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더불어 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수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여정이 혁명이고, 철학도 바로 그러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서 신유물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종교, 지금 21세기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생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확고한 입장들을 가지고 서 있고,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서 다양하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다수의 그 철학들, 신유물의 철학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철학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21세기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힘이 빠지고 이들 철학을 읽는 이들은 이렇게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는 책 같은 거 잘 안 읽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유물을 이렇게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책 읽으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분들, 젊은 분들하고 나이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좀 커요. 젊은 분들 중에서는 신유물론 계통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떤 책을 이렇게 에 대해서 리뷰를 쓰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썼던 책들은 거의 대부분 신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 주변에서 보면 또 신유물론을 접하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철학만 해도 차이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철학 책을 읽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철학 학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이런데, 어쨌든 신유물론 같은 것들,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더불어 있음의 철학도 만약 제가 죽고 나서 저를 철학자로 분류한다 하면 신유물론 철학자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 옛날에는 우리 중심, 민족 중심, 국가 중심으로, 이거 국가가, 우리 민족이 어떻고 국가가 무엇인가 정의 내리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정의 속에서 개인이 그거 소외당하는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개인, 그리고 나에게 마주한 그 대상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대상이지만, 그 대상들 역시 그들의 삶에선 주체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람을 넘어서서 사물마저도
능동적 존재라는 것까지 확대되어지는 신유물론을 보면 끊임없이 혁명의 길, 그러니까 단 사람의 답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답을 넘어서서 내 밖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만년필들, 이 만년필들조차도 그 자체 만년필 자체 입장에서는 주체라고 하는 철학에 이르는 여정을 보면, 야, 참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현대 신학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현대 신학의 여정을 저도 이렇게 보면 한참 멀었구나라는. 물론 이제 개신교 계열의 신학들, 젊은 친구들 신학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 이해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좀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도 그 언제 한번 현대 신학이라 현대 철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이러면은, 어, 제가 함석헌 선생님을 강의하거나 아니면 제 대한민국 철학사를 강의하는 그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저는 그 현대 철학이나 고전 철학이나 할 것 없이 그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부여잡고 철학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제 글쓰기 스타일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 가끔씩 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고전 철학과 현대 철학의 경계 없음의 속에서 그분들 모두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함석헌 선생님의 책도 제 책 대한민국 철학사의 책 대한민국 철학사도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다시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이 순간의 나의 경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이거 아집이라고 그랬죠. 이 아집 속에 있으면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집 속에서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 혁명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아집의 철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집 속에서 대상도 내가 있으면 나가 있고 나 바깥에 남이 있겠죠. 이 남도 어떻게 판단할까 하면 이 남도 자신의 입장에서 나고 이 남도 자신 입장에서 나고 그의 밖에 있는 나는 그에겐 남이겠죠. 그런데 나의 밖에 있는 이 존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나의 경험 속에 만들어진 아집 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도 혁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집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벌 이런 것을 이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 무식하다 판단합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고학력이 아닌가 그래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바깥을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자기 바깥의 존재. 뭐 학벌이 덜 됐다. 무슨 나이가 어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만나서 이 사람 진짜 현명하다. 지혜롭다. 경청하는 귀가 있구나. 경청하는 귀도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답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경청은 뭐 말도 그런 거 쓰레기가 없어졌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의 편에서 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답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하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20대가 많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답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집의 철학인 거예요. 아집의 철학.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만나서 대화해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만이 유일한 정답이라서 필요 이상으로 이 세계를 악마화시킨다던가 필요 이상으로 이 세계의 많은 사람을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린다던가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혁명의 철학이 아니고 그것은 아집의 철학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삶 속에 있는 것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집의 철학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서양 말이 아니죠.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서양 말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 한자어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죠. 번역했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명이라는 말은 그냥 명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하늘의 말입니다. 하늘의 말. 그러니까 하늘의 말, 명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하늘의 말씀을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옛날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그러니까 한번 들었을까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우리 이제 과거식으로 하면 계시죠. 이 계시 속에서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하늘이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늘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존재죠. 네가 왕되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은 이거 시대의 흐름도 바뀌고 통치 철학도 바뀌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사실 지금은 아니죠. 그죠? 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종교나 이런 데 보면 한 개인이 한 종교의 상징성을 가지기 시작한다. 사실 이게 근대와 현대와 과거의 특징 다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국가나 종교를 대표하는 어떤 개인이 있다. 그가 아무리 착해도 사실은 한 개인이 한 종교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로 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를 부정했다 이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고민 속에서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이 이 사람만이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모두가 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 삶 속에서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모두가 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만 명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일부만이 그들만이 명을 받고 나머지는 그 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시 앞에서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배운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은 계시를 막 해석했고 계시를 해석하면서 이거를 뭐 설교하기도 하고 계시를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신학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교리 앞에서 그다음에 계시 앞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런 모습 많죠. 그 뭐 예를 들어 종교에서 평신도 신학자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저는 이제 막 요즘 라틴어 강독이라던가 이런 데 이렇게 가면 사실은 개신교 형제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곳 와서 목사라고 불리지도 않으면서 라틴어로 강독 라틴어로 고전을 읽고 뭐 강독하고 이런 모임들, 뭐 헬라어로 고전 강독하고 이런 모임들에 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읽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의 그 사유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봐요. 네, 많이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계시 앞에서 내가 해석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학, 계시 앞에서 내가 해석함으로써 나의 신학으로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고민해서 내 답으로 한번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좀 특징적이라서 그냥 제가 또 살아가는 여정에서 나의 아집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 20여 년 그 길 속에서 가톨릭에서는 별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형태들을 어떤 따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교리 속에서 공부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사회교리라 해도 사회교리 문헌이 나오고 그 문헌을 해석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솔라 스크립소라 내 성서 앞에서 내가 있다. 그러니까 문헌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강해서 그런지 그 내가 직접 문헌을 읽고 그 문헌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좀 그 개신교가 많은 것 같고, 불교는 지금 이 순간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이나 현대 사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평불자들, 그죠? 불자들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분들은 내가 불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뭘 하진 않고 그냥 뭐 철학자고 그냥 뭐 과학자고 이런 건데, 그거는 좀 종교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 현대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보면 그 명을 앞에서 하늘에 내려오는 명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 앞에서, 그러니까 계시 앞에서, 하늘의 명 앞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운명도 명이잖아요. 운명, 나라가 이렇게 나가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 나의 운명 앞에서도 내가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 능동적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답을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아집 속에서 우리가 쭉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이 쭉 맞았던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그 다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쭉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울 것은 이것이 전부 틀렸다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대가 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뭐 이렇게 천자, 명을 받은 사람, 하늘의 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소구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늘의 아들, 이게 신의 성자거든요. 성자. 그러니까 임금이 곧 성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하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존재고 그가
그 서양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착하게 그 임금이 착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 동아시아에서 보면. 그리고 서양도 마찬가지 임금이 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런저런 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철학이 있었잖아요. 하고 막 그러는데 다 헛방이에요. 그 성리학이나 이런 철학을 자꾸 우리 민중 철학인데 성리학은 우리 민족이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명을 받아들인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위계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순간 갖고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금 21세기 철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과거형 철학이고 조선에 맞았을 수도 있고 조선에 그것이 정답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핍박받았던 거고 그걸 지금 와서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옛날에 이 명의 주체가 누군지를 그걸 잘 보세요. 명의 주체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특정 계층입니다. 누군가예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명예의 주체가 모두가 되어집니다. 그 현대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의 주체가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고 내가 철학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부가 그거 신의 말을 신의 계시를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일부만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지도하고 나머지 사람들 앞에 내가 해석한 게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내가 해석한 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명의 주체, 명을 받드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모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정답을 남에게 귀 기울여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그렇게 그 명의 주체가 수동적 존재, 그건 지금으로 봐서 아주 옛날 말이죠. 그죠? 자, 결국은 하늘의 뜻, 이 명이라고 하는 것,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말. 지금 뭐냐하면은 특정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성직자가 혹은 한 목회자가 혹은 한 스님이 그죠? 혼자서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였다. 그건 말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경청해 가지고 열심히 잘 들어 가지고 결국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도 더불어 있음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속에서 아집 속에서 그냥 자기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예를 들어서 이 높은 뭐 상하 높고 낮고도 사실 없습니다. 더불어 있으면 철학에서 함석근 철학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윗사람 아랫사람 있잖아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거 더불어 있으면 아니에요. 이거 혁명 아닙니다. 결국은 아집이에요. 듣기 좋은 아집이에요. 옛날에는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결정했는데 지금은 듣고 지멋대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남는 것이 더불어 있음의 철학이고 없어져 버리고 이 밑에 모두가 동인등해지는 이것이 그 CR의 철학인 겁니다.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4.19 혁명 이런 거 하고 막 했을 때도 그 혁명은 누군가가 말을 하고 연설해서 못 담은 사람들이 그 수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활화산처럼 모든 민중이 동시에 들고 일어난 것이지 누구한테 설득돼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삶에서는 나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진보성만큼 남들이 진보적이지 않으면은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저 이래서는 사회가 안 된다라고 막 무시하고 이러거든요. 그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자기는 개인적으로 진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회의 암적 종양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결국은 이 역사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역사의 주체가 되어진다라고 해야지 역사의 주체 함부로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자신의 진보성 많고 민중이 그만큼 못 따라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한 명은 그 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답이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시하지 않고 함께 한 걸음 나아가려고 노력해야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래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적 종양이에요. 보통 적게 배운 사람들이 이 사회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집 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한 언어로 마치
모두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웠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처럼 요약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지단만 맞다 이 말이거든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보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너와 나의 서로의 아픔이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우리의 아픔으로써 우리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그의 대화편을 보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거든요. 대화 속에서 우리의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잖아요. 시타르타나 예를 들어서 그 시타르타도 자기가 처음으로 내가 이거 깨우침을 얻었구나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더불어 있으려고 한 거,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첫 제자들, 첫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도반들하고 도반들에게 그 자신의 깨우침을 이야기하면서 초전범이 첫 그러니까 설법을 시작한 거고 불교가 그렇게 되는데 움직여지는데 그 뭐냐 하면 내가 깨우침이 나만 홀로 깨우쳐서 언어를 넘어선 무언가의 깨우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서 하늘 보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답을 내가 아무리 이만큼 높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혜가 현실 속에 들어오려면은 누군가와 대화해서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해요. 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혼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이 정치를 받아야 그것이 민중이 따르는 그것이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실패한다. 민중이 실수한다. 그건 역시 그것이 바로 그거 역사입니다. 민중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민중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걸 수정해서 가는 건 역시 민중이어야 돼요. 민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항상 민중이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민중들이 투표해서 적게 그래서 민중은 무시한다?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암적인 생각이에요. 암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것을 스스로 수정해 가야 되는 것은 민중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쭉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9세기 우리 보면 뭐 굳이 동아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민중 항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양반 항쟁이 아닙니다. 고단의 주체들이 항쟁하는 거예요. 그 시절 착한 양반이라고 해봤자 착한 양반인 거예요. 착한 가해자입니다. 사실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양반도 수십에서 수백 명의 그 노비를 거느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비들이. 그 노비를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고난의 주체로 있었던 그 노비들이 들고 일어난 거, 그리고 스스로 고난 주체 차별받던 존재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중성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열 우리가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왜 세계적인 수준의 학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고 있는데 왜 인문학은 못 될 것인가? 왜냐면 우리나라 인문학은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거 공부해서 자꾸 남에게 갑질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들이 꼰대짓 하는 데 있어서 뭐 수단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철학은 꼰대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담만 맞고 뭐 남의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누군가와도 그냥 그는 그의 답이구나라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 수많은 답들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바로 현실이거든요.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 답하고 달라도 그 답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 답하고 달라도 그와 나의 답이 만나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답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 그 대화 속에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다른 답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그냥 무시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항상 현실 속에서, 현실의 아픔 속에서 남의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막 요즘, 뭐, 이래 보면은, 그, 뭐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뭐 대학의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연구비 받는데 100만 원 받는데 힘들게 받는다. 어떤 분은, 야, 참, 100만 원 받으려고 뭐 그런 거 하느냐. 자기는 그런 거 안 받고 학문에만 집중하겠다. 100만 원이라도 받고, 지금 생계가 문제인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연구의 잘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얼굴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너의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연구하게 해줄 것인가? 그들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 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쓸모가 있다면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들의 노동으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쓸모를 위해서 그들을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니 그거 야 그거 100만 원 받고 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보면 그 아이 말하지 말라는 게 뭐냐 남의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남에게 꼬내질을 해서 니 이거 모르지 하면서 함부로 그에게 뭐 답을 주겠다라고 식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고전을 많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들은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그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 저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 그래 입에다가 뭐 고체키스를 꽂아 놔두던가 하면 되잖아요. 말 못하게. 그게 아니라 진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남에게 그 아픔되는 말들. 그죠?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들. 남의 아픔을 함부로 평가하고 남이 가장 치열하게 그 삶에서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의 답을 무시해버리는 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말들 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함께 그의 아픔 앞에 그의 아픔을 더불어 아파해 줘요. 그죠? 함부로 뭐 서글픈데 그 어설프게 뭐 위로해 주려고 할 필요도 없이 함께 아파해 주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이제 고통의 교집합 속에서 분노할 줄 아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그 아픔 속에서 공감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억울함을 서로 긍정해 주는 거. 너 그거 참 억울하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아는 힘인 것 같습니다. 아마 19세기 이 땅의 노비들이라든가 백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항쟁을 했던 것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조리의 교집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조리를 긍정해 줬던 것. 그것이 그들을 우리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조리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그 부조리로 아파하는 너야 그게 뭐가 아픔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안 믿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난다고 생각. 그 방향성을 서로 손잡는 사람이 바로 역사 속에 우리고 우리 역사의 주체가 되어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똑똑한 놈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역사의 주체는 아니었고 참된 역사의 주체는 항상 민중이었다라는 걸 현대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독재를 물러나게 했던 사람은 민중이지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 제일 마지막 끝에 다 학생들 일어나고 초등학생, 중고생까지 일어났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그마한 피켓 들고 일어났던 게 교수입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성직자라든가 교수가 그들 직책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고문당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민중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그래서 민중입니다. 하늘이 시키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하는 일을 매수 중자 지배하는 것은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 조금 더 우리 조금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음, 자, 혁명의 그 나무는 연륜을 질러야 뱀의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혁명의 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안 살고 자꾸 자기 아집 속에 살라고요. 내 어린 적엔 이랬다. 내 옛날엔 이랬어. 야, 내 유학 갔을 땐 이랬었어. 야, 그 유명한 내 책 읽었는데 저기서 내가 느낀 건 이거였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네, 끊임없이 자기의 아집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참고서 정도로 삼지 그걸 정답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새롭게 나아가야 돼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요. 그죠? 뱀이 그러니까 그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혁명은 거의 다 폭력 혁명이었다. 맞죠? 이때까지 우리의 혁명은 다 폭력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그죠? 서로 엄청나게 죽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종교, 내가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을 혁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철학이 서로 다르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죽였죠. 그죠?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이 죽어야 되는 이유였던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죽이지 못하니까 그를 무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도 무시하고 나와 다른 종교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상. 근데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초자연적인 것을 따르는 종교의 그 면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더블에스무이 철학이라든가 제 철학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신비라고 하는 요소들이 잘 없습니다, 제 신학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유물론적이라도 큰 유물론자를 만나도 큰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이죠. 그죠? 초자연적이고 그런 초자연적인 기복도 많이 바랍니다. 뭐 성당 다닌다고 기복을 안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개신교 다닌다고.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무당집 가는 것을 보고 막 뭐라 하는데, 무당집 가는 거나 거의 똑같은 단계의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왜 우리가 이때까지 종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폭력적이었고 철학의 혁명이 폭력적이었냐 하면, 자기에게만 복을 주는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한테만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능 우리 애 더 잘 치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 노력한 만큼 쳐야 되고,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는 수능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수능으로 사람들 나누어요. 제가 나왔던 모교의 어느 신부도 제가 막 어디 강의하고 이러면은, 야, 그 대학 나왔는데도 강의하냐? 지도 그 대학 나왔는데.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그 자기를 특별화시키고 차별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만, 자기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만, 신에게는 그런 이면이 종교를 만나면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종교를 만나면 신은 자기만 축복해 주는 존재예요. 자기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게만 복을 줘야 되고, 그죠? 자기 집안에만 복을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지한테만 복을 줘야 돼요. 아주 그런 신이 실제로 있다 하면 사악한 존재죠. 그 개인에게만. 딴 애들 열심히 수능 공부했는데 그만만 어떻게 성적 잘 나오게 해준, 그 신은 무슨 옳은 신입니까? 신은 더불어 있으면 신이야지. 그 한 사람 홀로 있는 그자만 살게 해준다, 그런 신은 신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만, 나의 신학적 입장만, 나의 교리적 입장만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 밖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들은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혁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폭력이에요. 내가 용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주체입니다. 왜 내가 용인해줘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용인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용인 안 해주면 얘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혁명은 항상 폭력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밖의 존재, 더불어 있음을 배우지 못한 정도인 거예요. 겨우 해주는 것이, 겨우 하는 것이 경청이죠. 열심히 쫙 깨도 듣고는 마지막에 보면 또 지멋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지멋대로 결정한 걸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듣기 좋게 표현하고. 근데 지금은 민중들이 그런 데 속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혁명은 결국은 홀로 있음에서, 그죠? 공을 살리기 위해서 살을 죽이는 데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처럼 홀로 있음에서 더불어 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혁명입니다. 열심히 더불어 있는 척하지만 열심히 듣고 지 혼자 결정한다, 그거는 더불어 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홀로 있습니다. 그런 종교, 그런 철학 안 됩니다. 지금 또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현대 철학에서는 보면 끊임없이 지금 여성 철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들의 철학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자가 아니라, 우린 옛날에 무슨 약자만 터무니없이 약자 편에만 서는 철학들도, 그 철학이라고는 감정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철학의 주체가 모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도 인간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심지어 동식물을 넘어서서 그 유기체, 무기체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가서 그들을 모두 다 주체성으로 바라보는 철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 있음의 주체가 단순히 사람만 더불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감의 여정이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사람만 대단하다. 그죠? 그것만 아니에요. 이 공을 위한 것이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불어 있음을 위한 것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없는 거죠, 전부 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뭐 하고 있어요? 홀로 잘 살라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잘 살라고 설치니까 뭡니까? 남만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해야지만이 남을 짓이기고, 남이 내가 나의 성공을 해서 남이 힘들어져도 내가 전혀 그거로 가슴 아파해 줘야지만이 자기 혼자 홀로 더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자, 세계가 곧 공이다. 그죠? 세계가 공이다. 뭐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같이 살고 죽어도 인류 전체가 같이 죽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홀로 있으면 세상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개인의 정말 개인이 살아가서 그곳에서 발달을 더 나아지는 것은 개인이 혼자 홀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체 안에 있고 개체가 전체 안에 있고 사회에 있음. 그러니까 홀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있음의 장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이 함석헌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가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서, 그리고 씨알의 철학에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배격의 대상입니다. 그 속에서 그것만이 답이라. 개인이 그 국가 속에서 그 개인이라고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이러한 것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그죠? 개인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개인이 소멸되어지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 그것도 아집의 철학이에요. 아집의 철학이 아니라, 아집에 빠져 있는 철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개인이 서로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서로 다른 수많은 그 고난과 부조리 속에서 아파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공간 속에서 내가 이래서 아프다, 이래서 아프다는 걸 끊임없이 외쳐줘야 돼요. 근데 국가주의에서 뭡니까? 침묵해야 되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민족주의도 문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지금 부조리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국가가 발전을 해.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아픔에,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소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소리침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런 아픔도 있구나. 저런 아픔도 있구나. 그럼 거기에 모여갖고 더불어 있으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혁명, 이 민중 속에 울리는 그 계시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중 속에 있다. 하늘의 뜻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속에 있다는, 우리 씨알 속에 있다는 거. 이 안에서 끊임없이 부조리하는 그들을 맞서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과거의 부조리에서 한 걸음씩 나 하나만 저 부조리에서 피하고 잘 살면 되지. 혹은 저 부조리의 질서 속에서 나는 좀 강자가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부조리에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그 싸우면서 홀로 있음의 세상에서 더불어 있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자기 내어줌을 하겠다. 그것이 혁명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실 뭐 함덕근 선생님의 철학 제가 이렇게 뭐 천천히 읽어가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함덕근 선생님의 책을 이야기하면서도 뭐 아까 현대 철학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그 이 시간이 이 자고 있는 시간에 뭐 1분 1초 1분 1초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뭐 음, 한두 분이라도 제 강의 속에서 유익이 있어야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요즘 뭐 이렇게 저도 어,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면서 어,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신학자라고도 불리어지는 사람들의 시대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말로는 음, 그 철학자, 전문 철학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철학을 살아가는 철학인의 시대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토마스 철학 오캄 연구소가 이 2000년에 처음 제가 준비를 시작했고 2001년에 그 2000년 8월에 2000년 8월에 토마스 철학 오캄 연구소가 처음으로 저 혼자서 했고 2001년부터 제가 석사과정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사람들 시민들과 만나서 이 그 강독이라는 것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오늘 에 보면은 우리 민중들이 더불어 그 혁명의 삶 근데 그 혁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 데모하고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은 아니고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아집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철학인의 삶 그런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뭐 작은 철학학교 지금 뭐 오프라인에 강의 오프라인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현재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지금 한 네 분 정도 줌으로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구 아닌 곳, 뭐 서울, 뭐 충청도, 뭐 이렇게 뭐 쭉 흩어져 계신데 서울,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애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60대인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 철학이 그러니까 나 홀로 똑똑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가운데 지혜로움에 대해서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각각의 공간에서 자신의 공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철학하는 모습. 철학자는 전문적으로 뭐 철학자가 되진 않아도 그렇게 철학인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답을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저도 이래 보면서 저도 토마 철학 교감 연구소에서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혁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저와 더불어 그죠? 저와 더불어 혁명이라는 것은 항상 더불어 가야 되니까요. 혁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제 강의가 어, 어, 재미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께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제가 뭐 주중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